그날 아침 비행장 확성기에서 금속성 목소리가 깨졌다. 전 인원 즉시 집결, 외부 통행 절대 금지, 모든 작업 중지. 내가 있던 경납고 천장에서는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오래된 철판 사이로 새는 습기였다. 그런데 그 소리는 습기보다 더 차가웠다. 사람들의 목이 먼저 굳어버렸다. 누구도 서로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손에 묻은 윤활유를 바지에 훔치고 숨을 삼켰다. 집결 나팔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점호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본능으로 알아챘다. 나도 뛰었다. 공군 정비 하사. 원래라면 이 시간 나는 비행 전 점검표를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었어야 했다. 연료 라인 누설 여부, 유압 압력, 조종면 연결부, 산소 장치, 전기 개통, 그리고 마지막 조종석 앞 안전핀 제거 확인. 나는 그걸 종이에 적지 않는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점검표는 외우는 것이다. 비행기가 뜨기 전까지 내 머리가 마지막 벽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점검표가 자꾸 끊겼다. 산소. 다음이 뭐였지? 나는 내 기억이 아니라 내 심장이 먼저 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활주로 쪽에서 트럭이 한 대 들어왔다. 짐칸엔 덮개가 씌워져 있었는데 덮개 끝에서 군화가 삐져나와 흔들렸다. 사람 한 명이 실려 있었다. 누군가가 작게 말했다. 또 끌려갔대. 그 한마디가 공기를 칼처럼 갈랐다. 또 라는 말, 이미 시작됐다는 말, 어제도 그제도 사라진 사람이 있었다는 말, 보혜부 합동조가 들어왔다는 소문은 며칠 전부터 돌았다. 그런데 소문은 늘 그렇다. 들리기만 하고 끝내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면 그때는 이미 늦으니까. 광장에 전 인원이 모였을 때 우리 위에는 붉은 깃발이 펄럭였다. 바람이 강했다. 깃발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사람들 얼굴을 한 번씩 덮었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잠깐 지워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느낌을 받았다. 연대 정치 지도원이 단상에 올라섰다. 목소리는 지나치게 단정했다. 단정한 목소리일수록 더 무섭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배웠다. 특대형 반국가 범죄 정황이 포착됐다. 비엔장 관련 기록물 전면 재검열. 모든 개인 수첩과 작업 기록은 즉시 제출. 그 순간 내 식도가 왁 조여왔다. 정비병에게 작업 기록은 손바닥과도 같다. 그걸 내놓으라는 건 손을 내놓으라는 말과 같았다. 또 한 줄의 명령이 내려왔다. 통신 차단, 그리고 비상 소지. 전화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라디오도 끊겼다. 외부의 소리가 사라지자 내부의 소리만 커졌다. 숨소리, 침 삼키는 소리, 누군가의 옷깃이 스치는 소리.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주머니를 만졌다. 작업복 안쪽, 쉴밥이 풀리지 않게 내가 직접 바느질해 만든 비밀 주머니. 거기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내가 죽어도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종이. 그 종이를 만지는 순간 손끝에서 열이 빠져나갔다. 왜 오늘 하필 이런 명령이 내려온 걸까? 누가 무슨 걸 받길래? 설마 우리 정비반에서? 정비반 반장은 내 어깨를 툭 치며 낮게 말했다. 하사, 얼굴 관리해. 그 말은 친절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감정이 드러나면 그 감정이 죄가 되니까. 하지만 나는 내 얼굴을 관리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점검표가 아니라 다른 목록이 떠올랐다. 누가 마지막으로 내 옆에서 웃었지? 어제 야간 정비 때 같이 담배를 피운 사람은 누구였지? 오늘 끌려간 사람은 혹시 그 사람이었나?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건 단속이 아니라 사냥이라는. 사냥은 총보다 먼저 명단으로 시작된다. 단상 아래로 보위부 군관이 내려와 사람들의 사이를 걸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모두가 아주 조금씩 뒤로 물러섰다. 마치 그가 인간이 아니라 냉기 덩어리인 것처럼. 그때 내 시선이 우연히 활주로 끝을 향했다. 활주로 너머 산등성이가 보였다. 평소엔 그냥 산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산이 벽처럼 보였다. 도망칠 수 없는. 나는 속으로 물었다. 정비 하사인 내가 뭘 잘못했지? 비행기는 제대로 띄웠고 엔진은 멀쩡했고 점검표도 외웠는데 그럼 대체 왜
내 숨이 죄가 되는 거지? 확성기가 다시 울렸다. 각 작업반 인원 순번대로 신원 재확인 실시. 신원 재확인.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온 순간 내 몸 어딘가가 뚝 끊어졌다. 나는 그동안 살아남기 위해 매일 체결했던 볼트들이 한 번에 풀려나가는 상상을 했다. 비행기가 아니라 내가 해체되는 느낌. 그리고 아주 조용히 깨달았다. 이제는 점검표를 외운 머리로 비행기가 아니라 내 삶의 탈출 경로를 계산해야 한다는 걸. 당신은 지금 북한 공군 비행장 한복판에서 시작된 이 실화를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의 소집 이전으로 시간을 되감으면 우리의 삶은 겉으로는 정상이었다. 새벽 4시 30분. 비행장 마당의 얼음은 늘 먼저 깨어 있었다. 그도 밑창이 닿을 때마다 얇은 얼음막이 쩍 하고 갈라졌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이면 나는 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직 별이 남아있는 하늘. 그 별이 정말 저기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그려놓은 건지 알 수 없었다. 정비하사인 나는 하루를 공기로 시작했다. 엔진의 공기, 연료의 공기, 사람의 공기. 경납고 문을 열면 곰팡이 냄새와 함께 항공유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 손에는 언제나 스프링 저울처럼 생긴 장력계가 들려 있었다. 케이블 텐션을 확인할 때 쓰는 도구였다. 조정면 연결 케이블이 기준값에서 벗어나면 하늘에서 누군가의 목숨이 꺾인다. 그래서 나는 늘 확인했다. 손끝으로 당기고 눈금이 흔들리는 폭을 읽고 다시 조여서 고정한다. 그 작은 숫자 하나가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에서는 더 작고 더 잔인한 숫자들이 우리를 쥐고 있었다. 배급표에 찍힌 날짜, 소금 봉지의 무게, 옥수수 가루의 분량. 아내는 늘 같은 방식으로 죽을 끓였다. 물을 많이 넣고 오래 끓여서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나는 그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속삭였다. 오늘은 불이 빨리 꺼졌어. 그 말이 단순히 전기 이야기일 리 없다는 걸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다. 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었다 살아났다. 불빛이 뚝 끊기면 사람들 마음도 같이 끊겼다. 촛불은 귀했고 석유 램프는 더 귀했다. 어둠 속에서는 웃음도 조심해야 했다. 옆집 벽 너머로 숨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웃들은 서로를 돕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감시했다. 우리 동네에는 조직 생활 책임자가 있었다. 그는 문 옆에 귀를 갖다 대는데 능숙했고 누가 늦게 들어오고 누가 늦게 나가는지 잘 기억했다. 나도 그에게 인사를 했다. 늘 같은 인사말. 그 인사말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척하면서 비행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더 정교한 통제 속에 있었다. 통행증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통행증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었다. 불시에 노상 검열이 내려오면 출근길이 곧 신문이 됐다. 검열대 앞에서 사람들은 똑같은 표정을 지었다. 표정이 같아야 했다. 튀면 찍힌다. 어디 가나? 비행장 정비반. 오늘 지시사항은? 정시 출근, 작업 기록 철저. 나는 늘 그 문답을 외우듯 반복했다. 점검표만 외우는 게 아니었다. 살아남는 말도 외워야 했다. 우리 정비반 안에서도 통제는 촘촘했다. 정치학습은 매주 있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었다. 왜 읽었는가를 증명해야 했다. 마치 심장까지 검사받는 기분이었다. 나는 입술만 움직였다.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다. 나는 비행기를 고치는 사람이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나까지 이렇게 조여오지? 그래도 겉으로는 평온했다. 비행기는 뜨고 내려오고 다시 뜨고
정비반 사람들은 서로 농담도 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억울함이 쌓이고 있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늘 아래로 떨어졌다. 부품은 낡았고 기체는 얼마 전엔 엔진 오일 필터가 규정품이 아니었다. 나는 그걸 보고도 그냥 넘어가야 했다. 보고하면 내가 지킨다. 그날도 나는 점검표를 외우며 경납고 끝으로 걸었다. 손에는 비행 전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작은 연필 한 자루가 있었다. 작업 기록장 맨 뒤쪽에는 누구도 보지 못하게 접힌 페이지가 하나 있었다. 나는 습관처럼 그 끝을 한번 눌러봤다. 그 안쪽에 그런데 그날 페이지 모서리에 낯선 손자국이 있었다. 종이를 넘긴 흔적.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필을 귀 뒤에 꽂았다. 내가 잘못한 건 없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노상 검열이 있었다. 통행증을 내밀었는데 군관은 유난히 오래 들여다봤다. 그 짧은 몇 초가 내 인생의 균열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이 평온은 원래부터 평온이 아니었다는 것. 그건 단지 아직 폭발하지 않은 불안이었다. 며칠 뒤 비행장에 이상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이 말을 줄인 게 아니라 말이 사라졌다.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는 것 같았다. 정비반 출근길. 검열대 앞에서 군관이 내 통행증을 받았다. 손가락이 유난히 깨끗했다. 정비병 손은 늘 검은데 저 손은 잉크도 기름도 묻지 않았다. 그 깨끗함이 오히려 더 불길했다. 그는 통행증을 뒤집어보고 또 뒤집어봤다. 그리고 내 얼굴을 봤다. 마치 내 피부 밑에 적힌 글자를 읽으려는 것처럼. 하사. 내 성을 부르지 않았다. 지금만 불렀다. 이상하게도 그 한 음절이 내 목을 잡아당겼다. 예. 어제 야간 정비 누가 있었나? 그 질문은 너무 평범해서 더 위험했다. 평범한 질문은 언제든 죄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준비된 답을 말했다. 정비반 당직조 전원입니다. 그는 잠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진짜인지 아닌지 나는 판단할 수 없었다. 그저 통행증을 다시 돌려받고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하루는 자꾸 끊겼다. 누군가 내 뒤를 받는 것 같았고 누군가 내 등 뒤에서 숨을 맞추는 것 같았다. 정납구 안에서 나는 늘 같은 루틴으로 움직였다. 먼저 바퀴 주변의 브레이크 라인을 확인하고 그 다음 랜딩 기어의 핀 고정 상태를 본다. 그리고 마지막 엔진 카울링을 열 때 나는 손을 멈췄다. 카울링 내부의 봉인실이 살짝 풀려 있었다. 정비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열면 실은 반드시 끊기게 되어 있었다. 그건 우리만 아는 규칙이었다. 우리만 아는 증거였다. 나는 그 실을 손가락으로 조심히 눌렀다. 아주 미세하게 늘어나 있었다. 누군가 훑고 지나갔다. 내가 만지는 곳을 누군가 먼저 만졌다. 심장이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때 정비반 동료 철수, 가명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하사돈모, 왜 그래? 나는 짧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내 손이 멈춰 있는 걸 봤다. 그리고 눈빛이 달라졌다. 말은 더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더 묻지 않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식당에서는 옥수수밥 냄새가 났다. 하지만 밥보다 더 먼저 코를 찌른 건 사람들의 긴장이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조차 오늘은 너무 컸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정비여사, 나오시오. 식당 입구에 서 있는 군관. 나는 순간 숨을 들이마셨다가 삼켰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여기서? 나는 식판을 내려놓고 따라 나섰다.
복도 끝으로 걸어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다. 문 하나 앞에서 그가 멈췄다. 문 옆엔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 기록관리실, 정비반의 작업 기록, 점검표, 부품 이출고 기록이 모이는 곳. 내가 늘 건드리지 말아야 할 곳이라 여긴 곳이었다. 문을 열자 종이 냄새가 퍼졌다. 기름 냄새가 아닌 종이 냄새. 그 냄새는 늘 나를 불안하게 했다. 종이는 남는다. 기름은 닦아내면 지워지지만 종이는 증거가 된다. 책상 위엔 몇 권의 기록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중 하나가 내 손글씨였다. 군관이 말했다. 이 기록 네가 썼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왜 이렇게 적었지? 규정 형식과 다른 규정 형식. 되었다. 나는 침을 삼켰다. 현장 상황에 맞춰서 빠짐없이 적으려고 했습니다. 군관이 펜 끝으로 페이지를 두드렸다. 여기, 이날, 비행 전 점검표 항목 중 하나가 빠져 있다. 나는 심장이 다시 멎는 줄 알았다. 그 항목은 빠진 게 아니었다. 내가 따로 적어둔 비밀 페이지로 옮겼던 것이다. 왜냐하면 누락으로 만들어서라도 숨겨야 했으니까. 그 항목은 그날 그 비행기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다. 누군가의 지시로 일부러 덮으라고 했던 부분. 그런데 지금 그걸 들춰내고 있다. 건관이 내 얼굴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실수인가? 아니면 의도인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어떤 대답이든 죄가 될 것 같았다. 잠깐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심장 소리만 들었다. 두근. 두근이 아니라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 군관이 고개를 갸웃했다. 밖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 공군 정비 기록이 외부로 새어나간다는 소문. 외부. 그 말이 내 귀에 꽂혔다. 외부로? 누가? 어떻게? 내 머릿속에는 그 비밀 페이지가 떠올랐다. 그 조그만 종이가 정말 누군가를 미치게 만든 걸까?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기록장을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서 입 조심해라. 요즘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 그날 오후 작업을 하면서도 나는 내 손이 아닌 것 같았다. 렌치를 잡아도 손끝 감각이 늦게 따라왔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동았다. 누가 내 기록을 봤지? 왜 기록관리실에서 나를 불렀지? 정말로 내가 표적이 된 걸. 해가 질 무렵 경납고 문이 철컥 닫혔다.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내 심장과 겹쳤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찍힌 걸까? 사라지는 건 늘 소리 없이 시작됐다. 누군가가 울부짖거나 누군가가 총을 쏘거나 그런 장면이 아니었다. 그저 아침 점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비어있는 것. 그 비어있는 자리가 너무 깔끔해서 더 끔찍한 것. 다음날 새벽 정비반 점호는 평소보다 10분 빨랐다. 조기 집결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유는 하나였다.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누군가가 문제로 지목됐거나. 나는 줄 맨 끝에서 굳은 손으로 모자를 굳혔었다. 밤새 한숨도 깊게 자지 못했다. 자꾸 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기록장이 아니라 내 인생이 페이지처럼 넘어가는 소리. 점호 담당 상사가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잠깐 멈칫했다. 그 멈칫이 너무 길었다. 김철수. 가명. 아무 대답도 없었다. 김철수! 두 번째 부름은 더 크게 울렸다. 그 순간 정비반 전체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대답이 없다는 것은 지각이 아니라 부재라는 걸. 전사는 내 옆줄을 한번 훑어봤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동무는 오늘부터 대기조 제외. 대기조 제외. 죽었는지 잡혀갔는지 격리됐는지
우리는 묻지 않는다. 묻는 순간 다음 이름이 내 이름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더 숙였다. 철수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옆에서 장력계를 빌려갔던 사람이었다. 하사돈 케이블값 좀 봐줘.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오전 경납고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든 동작이 조금씩 어긋났다. 렌치를 떨어뜨리는 소리, 부품을 잘못 놓는 손, 서로의 눈을 피하는 습관, 철수의 공구함이 그대로 있었다. 나무 상자 위에 철수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공구함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정비병의 공구함은 그 사람의 몸이다. 몸이 남아있는데 사람이 없다면 그건 무슨 뜻인가? 점심시간 우리는 철수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밥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그때 작업반 문이 열렸다. 보위부 군관 2명이 들어왔다. 표정이 달랐다. 숨쉬는 방식이 달랐다. 그들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아도 이미 모든 걸 만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한 명이 말했다. 정비반 반장, 앞으로. 반장이 앞으로 나갔다. 반장의 얼굴은 평소에도 굳어 있었지만 그날은 돌처럼 굳었다. 보위부 군관이 낮게 물었다. 김철수 동무, 최근에 누구와 가까웠나? 반장은 대답하기 전에 잠깐 나를 스쳤다. 그 눈빛이 내 피부 위를 긁고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특별히 없습니다. 뭐든 확인하겠. 그들은 경납고 한쪽의 기록 보관함으로 갔다. 우리 정비반이 직접 관리하는 작업 기록 사본들이 꽂혀 있는 곳. 그 안에는 내가 쓴 글씨도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가슴 안쪽에 그대로 박아 넣었다. 보웨이브 군관이 서류를 꺼내 넘겼다. 손가락이 종이를 넘길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넘겨졌다. 그리고 그가 멈춰선 페이지. 그 페이지 끝에 내 이름이 있었다. 정비하사.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이젠 귀가 아니라 뼈가 듣는 느낌이었다. 예. 김철수 동무와 같은 날 야간 근무였지? 예. 코우츠, 이상한 점 없었나? 이 질문은 함정이었다. 있다고 하면 내가 공범이 된다. 없다고 하면 내가 숨긴다. 나는 입안이 말라붙는 걸 느꼈다. 정비병은 기름 냄새에는 익숙하지만 이런 질문의 냄새에는 익숙해질 수 없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작아서 오히려 튀었다. 나는 그 사실을 말이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보웨이브 군관은 내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감정이 없다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요즘 기록이 흔들린다. 형식이 흔들리면 사상이 흔들리는 거다. 나는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더 위험했다. 그날 이후 정비반 안에는 보위부라는 단어가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다. 실제로 걸어다니는 존재가 되었다. 철수의 침상도 그날 밤 사라졌다. 병영 한쪽 구석에 있던 담요와 군화까지 마치 애초에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리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 빈 침상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다. 사람은 이렇게 지워질 수 있구나. 이름도, 냄새도, 흔적도.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내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다. 아내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밥그릇을 내 앞에 밀어놓고 내 손등을 살짝 덮었다. 그 손이 따뜻했다. 따뜻해서 더 아팠다. 나는 속삭였다. 철수가 없어졌어.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해. 그 말 속에는 도망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들었다. 그 단어가 말해지지 않은 채 우리 집안을 떠돌고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새벽 작업복을 다시 꺼내 입었다. 그리고 내 비밀 주머니를 열어
접힌 종이를 확인했다. 비행 전 점검표. 항목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걸 보며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점검표가 비행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살릴 수도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문이 닫혔다. 되돌아갈 수 없는 문. 이제부터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이제는 출구를 찾아야 하는 시간이었다. 사람이 누군가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이미 절반이 끝난 거라고들 했다. 나는 그 말을 비웃곤 했다. 정비야사는 늘 보이는 자리였다. 비행기 아래에서, 엔진 옆에서, 활주로 끝에서. 우리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이 뜻하는 보임은 달랐다. 일을 잘해서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심이 되는 보임이었다. 그날부터였다. 비행장 출입문이 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통행증 검열이 전수검사로 바뀌었다. 전에는 가끔이었다. 바쁘면 지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종이를 한 장씩 빛에 비춰보고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보며 심지어 손끝으로 종이 결까지 문질렀다. 나는 통행증을 내밀 때마다 손바닥에 땀이 고이는 걸 느꼈다. 종이가 젖을까봐, 젖은 흔적이 불안의 증거가 될까봐. 검열대 옆에는 작은 책상이 하나 새로 놓였다. 그 위엔 도장이 있었다. 붉은 잉크. 도장이 찍히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찍히는 거였다. 군관이 나를 멈춰 세웠다. 좀비여사, 오늘은 이쪽으로. 나는 아무 말 없이 옆길로 걸었다. 옆길은 곧 별도 확인이었다. 그 별도라는 말 속에는 늘 보이지 않는 칼이 들어있었다. 책상에 앉은 보위부 군관이 내 통행증을 받아들고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집은 어디지? 그 질문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해 못한 채로 대답해야 한다. 마무드동입니다. 아내는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적는 속도가 느렸다. 일부러 느리게 적는 사람처럼. 상대의 숨이 무너지는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처럼. 나는 그 사이 내 작업복 안쪽을 떠올렸다. 비밀 주머니. 그 종이가 오늘도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내 목을 조였다. 그날 정비반에는 새로운 지시가 떨어졌다. 근무지 통제 강화. 경납고 출입 인원 고정. 자리 이동 금지. 우리가 늘 하던 일은 움직이며 확인하는 일인데 움직이지 말라는 건 정비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았다. 그래도 나는 움직여야 했다. 비행 전 점검은 시간을 못 박아놓고 하는 일이 아니다. 모든 건 기체의 상태가 말해준다. 온도, 소리, 진동, 냄새. 나는 엔진 시동 테스트 전에 점화 플러그의 탄화 상태를 확인했다. 플러그 끝에 붙은 검은 찌꺼기. 연소가 완벽하지 않다는 신호. 그날따라 찌꺼기가 심했다. 내 손끝에는 그 검은 찌꺼기가 묻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입술로 문질러 없애려 했다가 멈췄다. 입을 조심해라. 기록관리실 군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요즘은 입이 아니라 숨이 사람을 죽인다고. 점심시간, 나는 일부러 식당에 가지 않았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는 게 두려웠다. 거기엔 숟가락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기록장도 있었다. 나는 경납고 뒤편 좁은 통로에서 말라버린 옥수수빵 한 조각을 씹었다. 목에 걸렸다. 물을 삼킬 수 없었다. 그 느낌이 낯설지 않았다. 체한다는 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공포도 함께 막힌다는 뜻이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정비반 동료 하나가 다가왔다. 그는 내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주변을 한번 훑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사동무, 어젯밤에 우리 숙소 뒤에 누가 왔다 갔어. 나는 빵 조각을 삼킨 채 물었다. 누가?
모르겠어. 근데 발자국이 2줄이었어. 구나.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이 길어지면 말이 증거가 된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달랐다. 야간 검문이 강화됐다. 골목 입구마다 손전등이 켜졌다 꺼졌다. 빛이 내 얼굴을 한 번씩 긁고 지나갈 때마다 나는 마치 살을 빼앗기는 기분이었다. 검문 군관이 내 주머니를 만져보려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그 순간 군관의 눈이 찢어지듯 좁아졌다. 왜 피하나? 나는 너무 급해서 오히려 침착한 목소리를 만들었다. 정비복이 기름투성이라 옷 버립니다. 군관은 내 옷깃을 잡아당겨 냄새를 맡았다. 항공유 냄새. 그 냄새가 오늘은 나를 살렸다. 그는 손을 놓으며 말했다. 요즘 다들 똑바로 살아. 똑바로. 그 말이 가장 비뚤어진 칼날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불을 켜지 않았다. 전기가 끊긴 것도 있었지만 불을 켜는 순간 우리 집이 주변에서 더 또렷해질까 봐서였다. 어둠 속에서 아내가 속삭였다. 낮에 조직 책임자가 왔다 갔어. 내 심장이 아래로 떨어졌다. 뭐라고? 강심, 요즘 얼굴이 어둡다더라. 그리고 철수일 있던 뒤로 조심하래, 조심하래.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같지만 북한에서는 반대였다. 조심하라는 순간 이미 기록에 올라간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침상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문 밖에서 아주 작은 마찰음이 들렸다.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 아니면 내 귀가 만들어낸 상상. 그때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이 작업복 안쪽에 비밀 주머니로 향했다. 종이 한 장. 그 작은 종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흔들 수 있을까? 좀비병인 나는 수백 번, 수천 번 확인해왔다. 비행기가 뜨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내 삶은 확인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물었다. 내가 아직도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나자 나는 내 몸이 기계처럼 반응한다는 걸 느꼈다. 누가 뒤에 서면 어깨가 먼저 굳고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손끝부터 차가워졌다. 좀비병은 원래 작은 이상에도 예민하다. 엔진에서 나오는 금속음이 반박자 늦어도 알아차린다. 그 예민함이 이제는 비행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경납고에 들어서자마자 반장이 내 이름을 불렀다. 하사, 오늘은 사목이 맡아. 사목이 브러싱 연대에서 가장 자주 띄우는 기체였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덮어야 하는 기체이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복 소매를 끌어올렸다. 손목 안쪽에 흉터가 드러났다. 예전 엔진 카울링에 긁힌 자국. 정비병의 몸은 기록장보다 더 많은 걸 저장한다. 그런데 사목이 옆에는 이미 누군가 서 있었다. 정비반 사람이 아니었다. 깨끗한 군화, 윤기 나는 벨트, 손에는 작은 수첩 하나. 보웨이브였다. 오늘부터 사목이 작업은 동행 감시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목구멍이 말라붙었다. 정비는 실수할 수 있어도 감시 앞에서는 숨도 실수로 간주된다. 나는 침착한 척 엔진 카울링을 열었다. 선전등을 비추며 연료 라인 연결부를 확인했다. 누설 흔적 없음. 유아포스 연결부 압력 체크. 조종면 케이블 텐션 확인. 내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내 속은 익숙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내 선전등 빛이 우연히 한 군데에서 멈췄다. 연료 조절 장치 옆. 작게 봉인되어 있어야 할 안전 와이어가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너무 새 것이었다. 새 것이라는 건 누군가 바꿨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건 정비반이 아니라 윗선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내 심장이 세게 한번 쿵했다. 나는 와이어 끝을 아주 조심스럽게 당겨봤다. 느낌이 이상했다. 정상이라면 미세한 저항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저항이 없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건 정비가 아니라 조작이다. 비행기가 뜨면 누군가 죽도록 설계된 조작. 그리고 그 책임은 철수가 사라진 이유가 이거였나? 그날 야간 정비에서 철수는 이걸 본 걸까? 그래서 입을 닫아버린 거야. 아니면 입이 닫힌 거야. 손끝이 떨렸다. 나는 얼른 손전등을 내렸다. 보위부 군관이 내 움직임을 정확히 따라왔다. 뭐 봤나? 나는 숨을 한 번 삼키고 말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 정상입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내가 내 입으로 내 목을 조르는 느낌이 들었다. 정비병에게 정상은 가장 위험한 단어였다. 정상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고가 나면 거짓말이 된다. 보웨이브 군관이 한 발 다가왔다. 확실하나? 그의 질문은 점검 질문이 아니었다. 사람의 뼈를 두드리는 질문이었다. 그때 반장이 내 옆으로 왔다. 반장은 아무렇지 않게 내 어깨를 치며 말했다. 하사, 이쪽 잠깐. 그 말이 명령인지 구출인지 알 수 없었다. 편 좁은 통로로 빠졌다. 거기엔 소음이 덜했다. 엔진 냄새가 더 진했고 사람의 귀는 덜 닿는 곳이었다. 반장이 낮게 말했다. 너 사모기에서 뭘 봤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반장을 끌어들이게 된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으면 나 혼자 죽는다. 반장은 내 눈을 똑바로 봤다. 하사, 요즘은 하나만 알아도 죽고 모른 척해도 죽는다. 나는 목이 막힌 채로 겨우 말했다. 누가 손댔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내 인생을 뒤집었다. 반장의 얼굴이 한순간 굳었다. 이제 끝이야.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정비반 내부에서만 쓰는 부품 교환 확인표였다. 그런데 그 종이에는 부품 번호가 아니라 사람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철수의 이름. 그리고 내 이름. 반장은 속삭였다. 철수는 그걸 봤고 넌 지금 본 거야. 보위부는 이미 알고 있어.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장이 아주 짧게 말했다. 떠나. 그 한 단어가 내 귀 안에서 천천히 울렸다. 떠나. 도망쳐. 살아.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나는 군인이었다. 나는 정비하샤였다. 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떠나야 한다고? 내가 떠나면 아내는? 내가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곧 체포 이유가 되지 않을까? 반장이 말했다. 오늘 밤 기숙사로 오지 마. 통행증도 믿지 마. 요즘은 종이보다 사람이 먼저 걸린다.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통로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정비하사, 지금 어디 있나? 보웨이브 군관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업무 중이라는 말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는 걸. 나는 작업복 안쪽의 비밀 주머니를 만졌다. 접힌 종이, 점검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그 종이를 꺼내 손바닥으로 천천히 구겨버렸다. 딱 한 번. 조용히. 마치 내 안에 마지막 망설임을 잡아버리듯이. 여기서 끝내자. 그게 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불공평함에 짓눌리고 누명을 두려워하며 결국 가족까지 무너질 걸 직감한 순간 나는 구겨진 종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이 시스템 안 사람이 아니다. 보웨이브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을 넘기면 내 이름은 다음 빈자리가 된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나는 이미 북한이라는 비행장에서 분리된 부품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비행장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사냥의 숨고르기였다. 기숙사로 돌아가지 말라는 반장의 말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일부러 작업을 늦게 끝내는 척했다. 정비창 뒤편, 폐자재가 쌓인 공간에 몸을 숨기고 어둠이 더 짙어지길 기다렸다. 정비하사에게 야간은 익숙한 시간이다. 손전등 하나로 볼트를 찾고 차가운 금속 표면에서 결로가 맺히는 걸 보고 기체의 체온이 떨어지는 속도를 읽는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읽어야 했던 건 비행기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발소리, 문이 닫히는 횟수, 멀리서 들리는 휘파람 신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순간이었다. 통신은 이미 막혀 있었다. 비행장 안 전화도, 내무반 라디오도 아무것도. 소문은 더 빨라지고 진실은 더 느려졌다. 나는 호주머니 속 구겨진 점검표를 다시 만졌다. 종이가 아니라 내 뼈를 만지는 느낌이었다. 그 한 장에 내가 본 것들이,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지금 움직이면 들킨다. 가만히 있으면 잡힌다. 도망이란 건 뛰는 게 아니었다. 정확히 멈추는 법을 아는 일이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정비창 쪽으로 손전등 불빛이 흩어졌다. 2개, 3개, 4개. 사람들이 서서히 포위하듯 움직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등 뒤에 철판이 차가웠다. 차가워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더 선명해졌다. 잠시 뒤 누군가 내 이름을 아주 작게 불렀다. 하사동무.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얼굴이 하나 떠올랐다. 철수의 친척이라고 했던 그 남자. 정비방과 가까웠던 사람. 평소엔 담배를 잘 구해오던 말수가 적은 사내. 그는 속삭였다. 여기 있으면 끝이야. 따라와.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 안도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 길이 있구나. 그 안도감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가장 위험한 감정이었다. 나는 아주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나를 데리고 경납고 뒤 보급창 쪽으로 걸었다. 그쪽은 원래 야간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 부품 상자들, 항공유통, 폐기된 타이어. 어둠이 숨을 쉬는 장소. 그가 말했다. 중국 쪽 선을 아는 사람 있어. 내일 새벽이면 움직일 수 있어. 내일 새벽. 나는 너무 빨라서 숨이 막혔다. 준비도 안 됐다. 아내에게 말도 못했다. 내가 망설이자 그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보위부, 오늘 밤에 너 연행할 거야. 명단에 올랐어. 명단. 그 단어가 내 허리를 꺾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내는. 그는 짧게 말했다. 먼저 살고 봐. 그 말이 정답인지 잔인함인지 구분이 안 됐다. 하지만 북한에서 정답은 늘 잔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게 작은 천 조각을 건넸다. 기름때 묻은 천. 정비병들이 볼트 닦을 때 쓰는 것. 이걸 손목에 묶어. 새벽에 이거 묶은 사람이 지나가면 검열대에서 그냥 보내줄 거야. 공무 신호야. 나는 그 천을 받으며 손끝이 이상하게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공무 신호. 그런 게 이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 그래도 나는 믿고 싶었다. 믿지 않으면 지금 당장 무너져 버릴 것 같았으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은 돌아가지 마. 새벽 3시. 보급창 뒤 빈 드럼통 옆에서 만나.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철수도 이 남자를 통해.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야간 검문 강화. 전구역 봉쇄. 박성기. 군옥 목소리보다 더 차갑고 낮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보급창 쪽에서 갑자기 2명이 나타났다. 보웨이브 군관. 그들은 서로 짧게 신호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쪽 확인 끝났어. 정비여사는 아직 안 잡혔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남자.
내게 천을 건네준 그 남자가 이들과 연결돼 있었다는 뜻이었다. 설마 내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철수가 사라진 날, 철수가 마지막으로 담배를 구하러 간다고 했던 그 밤, 그리고 오늘 그 남자는 길이 아니었다. 미끼였다. 나는 입술 안쪽이 터질 정도로 깨물었다. 피맛이 올라왔다. 그 피맛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보웨이브 군관이 더 가까이 걸어왔다. 나는 폐타이어 더미 뒤로 몸을 붙였다. 호흡을 끊어야 했다. 숨이 들리면 끝이다. 그 순간 내 손목에 있던 천 조각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기름때 묻은 천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움직였다. 비웨이브 군관이 발걸음을 멈췄다. 그 한마디가 내 목숨을 꿰뚫었다. 그는 선전등을 들어올렸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폐타이어 사이를 기어나와 반대쪽 창고 벽을 타고 뛰었다. 뛰는 순간 내 안에 마지막 규칙이 깨졌다. 군인이 달아난다. 정비하사가 비행장을 버린다. 등 뒤에서 고함이 터졌다. 정비하사다! 멈춰! 총은 쏘지 않았다. 총을 쏘면 소문이 된다. 그들은 소문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을 지운다. 나는 숨이 찢어질 듯 뛰었다. 발이 자갈을 밟고 미끄러질 때마다 발목이 꺾일 것 같았다. 넘어지면 끝. 소리 내면 끝. 잡히면 안 해도 끝.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혼자 살겠다가 아니라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내 가족이 시스템에 갈려나가는 걸 더는 못 보겠다는 생각. 나는 결국 정비창 끝 폐자재 출입문으로 몸을 던졌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닫혔다. 그 소리는 내가 낼 수 있는 유일한 배신의 소리였다. 숨을 고르며 어둠 속에 웅크린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보웨이브는 나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나를 통해 무언가를 찾는 것이다. 내가 본 조작, 내가 숨긴 기록, 그리고 내가 외운 점검표. 그들이 미쳐버린 이유는 내가 달아나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아직 그 항목이 살아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손목에 천조각을 뜯어 이를 악물고 찢어버렸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누구도 믿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내 길이 된다. 새벽 3시. 드럼통 옆 약속은 함정이 되었다. 대신 나는 다른 준비를 시작했다. 정비복 안감에서 실을 풀어 작은 돈주머니를 만들고 군화끈에 얇은 철사를 감아 필요하면 철문을 따낼 수 있도록 했다. 그건 비행기 정비가 아니라 내 생존 정비였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내 손바닥을 바라봤다. 기름때가 남아있는 손. 이 손으로 나는 비행기를 살렸고 이 손으로 이제 나를 살려야 했다. 어둠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이후 세상은 더 좁아졌다. 내가 숨은 곳은 작은 창고였지만 사실은 내 몸 안이었다. 숨소리를 억제하고 심장 뛰는 소리를 눌러가며 나는 내 자신을 한 겹씩 접어넣었다. 새벽이 오면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새벽이 오자 달라진 건 세상이 아니라 검문이었다. 비행장과 군관구 사이에 길목이 막혔다. 특정 구역 봉쇄 또 없었다. 대신 군인들이 서 있었고 총구의 방향이 길을 대신했다. 나는 창고 틈 사이로 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나는 공군 정비하서였다. 높은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부품을 갈고 볼트를 조이며 하루를 버티는 사람. 그런데도 세상은 내 숨 하나를 잡아내려는 것처럼 움직였다. 아침이 되자 비행장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구급차가 오가고 군관들이 들락거리고 정비반이 아닌 낯선 사람들이 기록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오 무렵 보위부 합동조 특별조사반 투입, 해당 인원 및 관련자 즉시 연행, 격리 조치한다. 연행, 격리. 그 단어들이 공기를 딱딱하게 굳혔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이상하게 확신했다. 이건 내가 도망쳤기 때문이 아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병은 기체를 보면 안다. 비행기가 정상인지, 정상인 척하는지, 정상으로 위장된 결함인지. 그리고 나는 봤다. 3호기의 그 반짝이던 안전 와이어. 너무 새로워서 오히려 불길했던 그것.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졌다. 그 의도가 한 가지일 때 세상은 가장 무섭다. 사람을 죽이는 의도. 그때 반장의 말이 떠올랐다. 이제 끝이야. 왜 끝일까? 왜 내가 본 순간 끝일까? 나는 그제야 그 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시작했다. 3호기는 단순한 기체가 아니었다. 최근 들어 유난히 자주 뛰었고 유난히 급하게 뛰었다. 연대는 불가능한 출격 횟수를 요구했고 정비반은 부품이 없어도 있는 척 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특정 기록만 비어 있었다. 부품 교환 기록이 끊겨 있었다. 특정 항목이 점검표에서 슬쩍 사라져 있었다. 그 항목. 내가 따로 접어 숨겨둔 항목. 연료 조절 장치의 안전 와이어. 연결부 실링 상태. 그게 무너지면 엔진은 공중에서 멎는 게 아니라 터진다. 나는 정비병으로서 그걸 너무 잘한다. 그래서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남기면 내가 죽으니까. 하지만 남기지 않으면 누군가 더 크게 죽는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이건 왜? 그 답은 불쑥 아주 현실적인 얼굴로 떠올랐다. 철수. 그리고 그 전에도 조용히 사라졌던 몇 사람. 사고가 터지면 는다. 정비병, 당직조, 기록 담당. 그리고 마지막엔 사상 문제라는 단어가 덮인다. 나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내가 본 조작은 비행기 한 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한꺼번에 지우기 위한 장치였다. 좀비여서 하나가 아니라 정비반 전체를 걸어 잠그는 도화선. 그런데 그 도화선을 내가 우연히 먼저 만져버린 것이다. 내가 그 항목을 받고 내가 그 항목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점검표를 외우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미친 일일 수밖에 없었다. 종이는 불태우면 끝난다. 기록은 지우면 끝난다. 하지만 기억은 사람을 잡아야 끝난다. 그날 오후 비행장 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끌려가는 소리. 군화가 바닥을 차는 소리. 그리고 짧은 피며. 나는 창구벽에 등을 붙인 채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정말 지금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정비해온 거지? 비행기를 살린 게 아니라 시스템의 거짓말을 정비한 건 아니었나? 가슴이 조여왔다. 속이 울렁거렸다.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때 창고 문틈으로 누군가 쪽지를 밀어넣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함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까지 찾아와 쪽지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뿐이었다. 반장. 종이에는 단 2줄이 있었다. 기록 삭제 명령 떨어졌다. 오늘 밤부터 네 이름이 공식적으로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 단어를 읽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먼저 분노가 올라왔다. 그래.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내가 본 걸 없애려면 나부터 없애겠다는 거지.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이제는 숨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제는 빠져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히 있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조작은 완성된다.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죄인이 되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철수가 생긴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내 머릿속에 박힌 그 점검표, 그 항목, 그 조작의 흔적. 나는 그걸 들고 국경을 넘어야 했다. 이 미친 시스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총도 아니고 소문도 아니고 외운 진실이었으니 창고 안에서 나는 아주 조용히 군화끈을 다시 묶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오늘부터 나는 정비 여사가 아니다. 오늘부터 나는 탈출자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탈출은 한 번의 달리기가 아니라는 걸. 3번은 넘어야 한다는 걸. 첫 번째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밤 시작된다는 것. 첫 번째 장벽은 우리 아니었다. 국경이 아니라 굴목. 강이 아니라 이웃의 귀. 철조망이 아니라 조직생활 책임자의 눈.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그날 밤 비행장 창고에서 빠져나온 나는 일부러 정비반 숙소 쪽으로 한 번 걸음을 돌렸다. 사람들은 도망치는 자가 직선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비병은 안다. 위험한 부품은 항상 겉이 아니라 안쪽에 숨어 있다는 걸. 나는 어둠 속에서 숙소 담벼락을 따라 이동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순빛들.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오늘을 버틴 증거처럼 보였다. 내 방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겨울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열어두면 죽는다. 그런데 열려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발이 멈췄다. 누가 들어갔구나. 정비하사인 나는 현장에서 이상 징후를 보면 반드시 멈춘다. 멈추고 다시 확인하고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내 방 앞에서 나는 확신이 들어버렸다. 보웨이브는 이미 내 방을 뒤졌다. 내가 숨겨둔 종이를 찾으러 나는 창문 아래로 몸을 낮추고 실내를 살폈다. 침상은 정리되어 있었고 이불은 각이 잡혀 있었다. 너무 정리돼 있었다. 사람이 살던 방이 아니라 살던 사람이 사라진 뒤 정리된 방처럼. 그리고 책상 위 내 공구용 장갑이 펼쳐져 있었다. 정비병 장갑을 펼쳐놓는 건 작업할 때도 아니다. 누군가 안쪽을 확인하는 적. 그들이 찾는 건 분명했다. 점검표. 내 머릿속에 있는 항목을 종이로 끌어내려는 것. 나는 이를 악물었다. 종이는 없어. 나는 구겨서 숨겼다. 하지만 그들은 종이가 없으면 손을 바꿀 것이다. 사람을. 그때 뒤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발이 눈을 누르는 소리. 누군가가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 나는 손을 주머니 속 철사로 가져갔다. 정비병의 철사는 부품을 고정하는 도구지만 지금은 문을 따고 혹은 사람을 막는 도구였다. 하사동무, 속삭임. 나는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반장이 서 있었다. 반장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대답도 듣기 전에 말했다. 여긴 끝났어. 네 방은 이미 찍혔다. 나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아내는? 반장은 잠깐 눈을 내렸다가 짧게 말했다. 아직 집에 있어. 근데 곧 조직에서 부를 거다. 그 한 문장이 내 갈비뼈를 안쪽에서 깨트렸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내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아내도 관련자가 된다는 걸. 반장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지금 바로 1단계로 나가야 해. 1단계? 국내 감시망부터 벗어나는 거다. 평양 쪽으로는 막혔고 북쪽으로 가야 한다. 북쪽. 두만강. 그 이름이 내 혀끝에 차갑게 닿았다. 반장은 내게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다. 정비반에서 쓰는 부품 포장 봉투였다. 안에는 얇은 돈뭉치와 초라한 담배 2갑, 그리고
작은 알약 몇 개. 이게 뭐입니까? 기육값. 그는 단정하게 말했다. 브로커한테 갈 돈이다. 브로커. 나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입안이 더럽혀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없었다. 단장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내 귀에 거의 닿을 정도로 낮게 말했다. 너를 팔려는 놈들이 있다. 근데 너를 살릴 선도 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믿어도 됩니까? 반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내 어깨를 아주 세게 눌렀다. 그건 말이었다. 믿지 마라. 하지만 지금은 가야 한다. 우리는 새벽 9시쯤 비행장 외곽 울타리 쪽으로 이동했다. 은 자살이었다. 검열대가 아니라 함정이었으니까. 울타리 아래엔 눈이 쌓여 있었다. 나는 군화로 눈을 밀며 철망의 하단을 확인했다. 좀비병은 금속을 보면 안다.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녹슬었는지, 어디를 건드리면 소리가 나는지. 나는 철망 하단의 결박 철선을 손끝으로 더듬어 소리 없이 풀었다. 그건 내가 비행기의 안전 와이어를 다루듯 하던 동작이었다. 정비는 늘 소리를 없애는 기술이니까. 반장이 속삭였다. 너는 참 이런 데는 빠르다. 나는 웃지 못했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얼마나 기괴해졌는지를 말하는 증거였다. 우리는 울타리 아래로 몸을 밀어넣고 눈 속을 기어나갔다. 차가운 눈이 목덜미 안으로 들어왔다. 숨이 멎었다. 하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다. 그게 1단계였다. 국내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 눈 속을 기어나가는 군인. 그게 내 현실이었다. 두 번째는 브로커를 만나는 일. 반장은 나를 작은 창고로 데려갔다. 비행장 바깥, 낡은 탄약 운반 창고. 안에는 이미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내 얼굴을 한번 보고 내 손을 먼저 봤다. 손끝에 굳은 살, 기름때, 정비병의 흔적. 그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 정비하는 사람은 손이 말해. 그리고 짧게 덧붙였다. 머리도 말해주나? 나는 그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다. 점검표. 내가 외운 항목. 나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말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살아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짧게 웃었다. 좋아. 너는 값이 있다. 값. 사람의 값. 나는 물건처럼 거래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브로커는 계획을 빠르게 꺼냈다. 그의 말은 군사작전처럼 정확했다. 이동은 3번이다. 첫째, 여기서 국경 근처 도시로 간다. 둘째, 강을 넘는다. 셋째, 중국 땅에서 안전 가옥을 거쳐 남쪽으로 빼준다. 나는 물었다. 강은 두만강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다 막혔다. 근데 막혔을수록 틈도 생긴다. 그 말이 모순처럼 들렸지만 현실은 늘 모순이었다. 브로커는 내게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통행증 비슷한 것. 하지만 군 도장이 아닌 어설픈 빨간 도장. 이걸 들고 트럭을 탄다. 너는 수리 부품 운반 인원이다. 나는 종이를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가짜 공모. 정비병이 진짜 공무를 해도도 의심받는 재생에서 가짜 공무로 물고는 크만 타고다 가짜 공무로 장더가 들고 집안이여 산자요. 그러면 말이다. 가짜 공무. 그때 브로커가 말했다. 한 가지.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기억 있지? 그건 절대 종이에 쓰지 마라. 너도 나도 다 죽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만큼은 진심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또 다른 걱정이 올라왔다. 아내는? 내가 떠나면 아내는 누군가에게 끌려가겠지. 그게 내가 바라는 생존인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비병은 늘 최악을 개선한다. 하지만 지금 개선되는 최악은 기체 손상이 아니라
가족 손상이었다. 나는 결국 브로커에게 낮게 말했다. 한 사람 더. 브로커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누구? 내 아내. 잠시 정적. 그 정적이 내 운명을 개선하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다. 지금은 불가능하다. 너 하나도 이미 위험하다. 그 말이 맞았다. 하지만 나는 내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반장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에서 알았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다시 데리러 올 수 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속으로 약속했다. 내가 먼저 살아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내 집 쪽 하늘을 바라봤다.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 그게 내 집인지 다른 집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나는 그 불빛을 향해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그리고 브로커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제부터 말 줄여. 트럭 탄 순간부터는 숨도 돈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근화끈을 다시 조염했다. 비행 전 점검표를 외우던 내 머리는 이제 탈출 경로를 외우기 시작했다. 매일 밤 그 계획의 끝에 내가 살아있을지, 내가 끝내 기억을 지킬 수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이제 내 삶은 되돌릴 수 없게 앞으로만 굴러가기 시작했다. 출발 전날 밤은 이상하게 길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벽에 걸린 채로 늘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국경 쪽 도시로 가기 전 비행장 밖 작은 창고에서 하루를 숨어 지냈다. 브로커는 움직이지 말라고 했고 반장은 숨 쉬는 것도 조심하라고 했다. 숨 쉬는 것도 조심하라니. 사람이 어떻게 숨을 조심하며 사나?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게 가능했다. 가능해야 했다. 창고 안은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내 작업복은 원래 비행장 바람을 견디라고 만든 옷이었지만 그날 밤에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돈, 알약 몇 개, 부품 봉투에 넣어둔 얇은 위조 통행증, 그리고 구겨진 종이. 비행 전 점검표. 나는 그 종이를 펴지 않았다. 펴는 순간 내 마음이 펴질 것 같아서. 마음이 펴지면 흔들린다. 흔들리면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면 잡힌다. 정비병의 습관은 참 무섭다.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나는 또다시 머릿속 점검표를 굴렸다. 연료 라인, 유압 압력, 산소 공급, 전기 개통, 조종면 케이블, 안전핀, 그리고 그 문제의 항목. 나는 그 부분에서 매번 멈췄다. 거기만은 절대 흐려지면 안 됐다. 내가 살아서 국경을 넘는 이유가 그 기억 하나 때문이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눈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망설이는 소리. 나는 숨을 딱 끊었다. 등 뒤의 벽이 더 차가워졌다. 손은 본능적으로 군화끈에 감아둔 철사로 향했다. 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사동무, 낯익은 목소리였다. 아내였다. 나는 믿을 수 없어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하사동무, 나야. 그 한 문장에 나는 가슴이 찢어졌다. 사람이 그리웠던 게 아니라 살아있는 소리가 그리웠다. 나는 문을 열지 못한 채 속삭였다. 여기 오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내는 문틈 사이로 몸을 밀어넣었다. 얼굴이 헬쑥했다. 눈 아래가 깊게 꺼져 있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 그 보따리는 곧 이동을 뜻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조직에서 나 불렀어. 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라고 했어? 당신 요즘 어디냐고. 당신이 기록 문제로 조사받는다고. 내가 뭘 숨기냐고. 아내는 말하면서도 소리를 낮추려 했었다. 하지만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계산이 무너졌다. 브로커의 계획도, 반장의 조언도, 내가 머릿속에 외워둔 이동 경로도 내 앞에 있는 건 단 하나였다. 내 아내. 아내가 내 손목을 잡았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다. 당신 진짜 어디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순간 아내까지 그 길에 끌고 들어가게 된다. 나는 겨우 말했다. 살길 찾으러 가. 아내는 내 눈을 똑바로 보더니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게 물었다. 나도 살 수 있어?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숨을 못 쉬었다. 좀비병이라면 대답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 질문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었다. 정답이 없었다. 나는 아내의 보따리를 바라봤다. 보따리 속에서 약간의 옥수수 가루 냄새가 났다. 남기고 싶었던 생애 냄새. 아내가 말했다. 나 따라갈래. 당신 혼자 보내면 나도 여기서 죽어.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멀리 확성기 소리가 울렸다. 또 비상소집, 또 검문. 내 몸이 반응했다. 정비병의 몸은 소리에 먼저 반응한다. 위험을 감지하면 근육부터 굳는다. 나는 아내를 끌어안고 아주 짧게 말했다. 결정해야 해. 지금.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체념이 아니라 각오였다. 그때 창고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브로커가 아니었다. 발이 너무 많았다. 나는 직감했다. 이 창고의 위치가 새었거나 아내의 움직임이 감시망에 걸렸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일지도 몰랐다. 아내가 내 팔을 잡았다. 잡히는 거야? 나는 대답 대신 아내의 머리에 내 이마를 살짝 부딪혔다. 그리고 속삭였다. 절대 소리내지 마. 숨도 나눠 쉬어. 나는 창고 뒤편의 작은 환기구로 시선을 돌렸다. 정비창에서 늘 보던 구조였다. 바람 빼는 통로. 좀비병은 이런 데서 길을 찾는다. 사람이 아닌 기계가 지나가는 길. 그래서 감시가 약한 길. 나는 철사로 환기구 나사를 풀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동작은 정확했다. 비행기 아래에서 수천 번 해본 동작이다. 그 반복이 오늘 나를 살릴지도 모른다. 밖에서 고함이 들렸다. 이 구역 수색해. 관련자. 그 단어가 내 뒤통수를 쳤다. 이제는 나 하나가 아니라 내 아내까지 포함된 것이다. 우리는 환기구로 몸을 밀어넣었다. 철판에 어깨가 긁혔다. 아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나는 손으로 아내의 입을 부드럽게 막았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환기구 안은 어둡고 좁았다. 숨이 뜨거워져서 금방 이슬이 맺혔다. 나는 그 이슬이 떨어져 소리가 날까봐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때 아래쪽에서 창고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군화가 바닥을 찍었다. 가까워졌다.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냄새가 나는데?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내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손끝이 하얘질 정도로. 나는 속으로 계속 반복했다. 지금만 넘기면. 시간이 다시 늘어졌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었다. 마침내 그나가 뒤로 물러났다. 문이 닫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가기 직전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순간에 도착했다는 걸. 나는 아내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바로 떠난다. 아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숨을 한 번 삼켰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국경으로 향하는 트럭에 오를 예정이다. 그 트럭이 우리를 살릴지, 그 트럭이 우리를 실어 나르는 관인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했다. 나는 다시는 이 땅으로 정비하사로 돌아오지 못한다. 나는 진성사로 어디는 그러는데 내 인생의 출격은
이미 시작됐고 이번엔 착륙장이 없었다. 트럭 짐칸은 숨이 막혔다. 부품 상자와 천막 사이 사람 2명이 들어갈 만큼의 틈이 있었고 그 틈이 우리의 세계가 됐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하나로도 끝날 수 있었다. 정비병인 나는 안다. 소리는 언제나 원인보다 먼저 결과를 부른다. 짐칸 바닥에는 서리가 얼어 있었다. 무릎을 대자 살이 타는 것처럼 차가웠다. 아내의 숨이 자꾸 빨라졌다. 괜찮아. 나는 1초만 쓸 수 있는 말로 입술만 움직였다. 눈 감아. 트럭은 출발했고 첫 번째 관문이 시작됐다. 국경도시로 가는 길에는 검문소가 연달아 있었다. 그때마다 트럭이 멈췄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짧게 들렸다. 통행증, 운반 목적, 짐 확인. 나는 숨을 참았다. 아내의 입을 손으로 가려주고 내 몸을 더 낮췄다. 정비병이 엔진 아래로 숨을 때처럼 가장 낮은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 하나로 천막 틈 사이로 군화가 보였다. 짐칸에 올라오는 군화. 얼음이 내장까지 내려앉는 느낌. 상자가 한번 흔들렸다. 내 머리 위로 먼지가 떨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바닥을 펼쳐 아내의 이마를 덮었다. 재채기 한 번이면 끝이었다. 군관이 말했다. 요즘 정비 쪽 문제 많다. 기록도 말썽이고. 걔 말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모두를 겁주는 말이야? 잠깐의 침묵 뒤 운전석 쪽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다. 부품 좀 급히 올리란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트럭은 다시 움직였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아직 탈출한 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발각되지 않은 채 이동 중일 뿐이다. 국내에서 도망치는 건 달리기가 아니라 숨을 죽이며 통과하는 일이었다. 새벽 무렵 트럭은 국경 근처의 작은 공업지대 창고에서 멈췄다. 그곳은 기계 소음이 커서 사람의 움직임이 묻히는 곳이었다. 브로커가 우리를 짧게 안내했다. 말이 길면 죽는다. 지금부터 걷는다. 소리 내지 마. 강가까지 1시간.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다. 그때 날씨가 갑자기 변했다. 짙은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처음엔 다행이라 생각했다. 안개가 시선을 막아주니까. 하지만 안개는 동시에 길도 삼켰다.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물인지 구분이 흐려졌다. 발밑의 질감만으로 판단해야 했다. 나는 정비병처럼 바닥을 읽었다. 눈 위에 얇은 얼음, 습한 진흙, 갈대가 눌린 자국. 두만강에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달라졌다. 차가운 물 냄새, 그리고 국경의 냄새. 사람을 갈라놓는 냄새. 강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다. 하지만 넓이가 문제가 아니었다. 강은 선이었다. 넘는 순간 돌아오면 죽는 선. 브로커가 손짓했다. 지금. 우리는 짐 운반차 아래에 숨어 이동하는 방식으로 강가 철책 옆을 통과했다. 바퀴축 옆에부터 차체 아래로 몸을 말아 넣었다. 나는 아내를 먼저 밀어넣고 내 몸을 뒤따라 끼워 넣었다. 철이 삐걱이는 소리. 나는 그 소리가 안개를 뚫고 퍼질까봐 혀끝을 깨물었다. 강가에 닿았을 때 바람이 한번 불었다. 안개가 갈라졌다가 다시 덮였다. 그 짧은 틈 사이로 보였다. 강 건너편의 희미한 불빛.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아무 이유도 없이 목이 메었다. 저기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저기에도 밤 냄새가 나겠지.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붙잡혀 있었을까? 우리는 강을 건넜다. 물은 차갑고 얕았지만 발이 얼어붙었다. 아내가 중심을 잃고 휘청했다. 나는 팔로 아내의 허리를 받치며 속삭였다. 넘어지면 안 돼. 그때 멀리서 짧은 빛이 번쩍했다. 손전등. 그리고 휘파람 소리. 브로커의 얼굴이 굳어. 뛰어.
우리는 더 이상 조용할 수 없었다. 안개 속을 찢으며 갈대밭을 헤치며 뛰었다. 발이 물에 빠졌다가 진흙에 박혔다가 다시 얼음 위로 올라왔다. 숨이 찢어졌다. 하지만 멈추면 끝이었다. 등국적 산기슭 작은 비닐하우스 뒤로 숨어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살았다는 감각을 느꼈다. 그런데 그 감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브로커가 말했다. 여기부터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그가 덧붙였다. 근데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간다. 그 말이 더 무서웠다. 우리는 안전가옥으로 옮겨졌다. 작은 방. 창문은 두꺼운 천으로 막혀 있었고 문에는 자물쇠가 2개였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기 무릎을 끌어안았다. 우리 산 거 맞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비병은 항상 마지막까지 점검한다. 정상이라는 말을 가장 늦게 한다. 그날 밤 중국 공안이 근처를 수색한다는 소리가 들렸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숨으라 했고 우리는 장롱 뒤 좁은 틈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내 손을 잡고 아주 작게 떨었다. 그 떨림이 말하고 있었다. 우린 아직도 도망 중이야.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국경을 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탈출은 몸이 아니라 숨이 먼저 끝까지 도망쳐야 했다. 새벽이 되기 전 브로커가 문틈으로 속삭였다. 다음 이동 준비해. 남쪽으로 내려간다. 나는 아내의 머리칼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아직 인간이라는 증거 같았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 점검표도, 내 몸속 공포도, 아내의 떨림도 아직 착륙하지 못한 채 공중에 떠 있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먼저 무감각을 느꼈다. 살아남았는데 살아있다는 감각이 늦게 도착했다. 공항의 바닥은 반짝였고 공기는 따뜻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누구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게 정상인데 나는 그 정상이라는 풍경이 낯설어서 어지러웠다. 여기선 아무도 안 잡아가? 아내가 아주 작게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주머니 속에서 선을 뺐다. 손을 밖으로 꺼내도 되는 곳. 그 사실 하나가 나를 울릴 뻔했다. 며칠 뒤 우리는 하나원으로 들어갔다. 문 앞에서 신발을 갈아 신을 때 나는 습관처럼 발끝을 정렬했다. 정비반에서 점호받을 때처럼. 이제는 점호가 아니라 교육이야.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이 따라오지 않았다. 하나원의 복도는 긴 병원 같았다. 흰 벽, 조용한 발소리, 규칙적인 안내방송. 그 모든 것이 안전한데 나는 그 안전이 오히려 두려웠다. 안전은 낯설었다. 북한에서 안전은 늘 잠깐 허락된 것이었으니까. 교육실에서 강사가 말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기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물었다. 정말? 그러면 철수가 돌아오나? 노력하면 내가 본 그 조작을 잊을 수 있나? 잊을 수가 없었다. 밤이 되면 몸이 먼저 깨어났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확성기가 울리는 것 같았다. 군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나는 매일 새벽에 땀으로 젖어 일어났다. 아내도 그랬다. 아내는 자주 멍하니 창밖을 봤다. 창밖에는 불빛이 있었다. 꺼지지 않는 불빛. 그 불빛이 두만강 건너편에서 보이던 그 빛과 겹칠 때 아내는 아주 조용히 울었다. 큰 소리로 울면 아직도 누군가가 올 것 같아서. 관아센터에 배치된 후 나는 기술 교육을 받았다. 정비 경험이 있다고 하니 항공 관련 정비 과정도 소개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렌치를 잡는 순간 손이 떨렸다. 예전엔 렌치가 내 몸의 일부였다. 볼트를 조일 때마다 마음이 안정됐다. 규정 토크값, 체결 순서, 체크 표시.
그 모든 절차가 내 숨을 지켜줬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나는 렌치를 조이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저 볼트가 풀리면 누가 책임지지? 여기선 책임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나? 여기선 누가 사람을 대신 사라지게 만들지 않나? 그 질문들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손을 멈추곤 했다. 감사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예, 괜찮습니다. 괜찮다. 내가 북한에서 가장 많이 말하던 말, 괜찮다는 말로 가장 많은 걸 숨겼던 사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의 문이 닫힐 때 나는 가끔 숨을 멈췄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단단해서, 비행장 철문 소리와 닮아서. 아내는 한국에 와서도 한동안 밥을 조금씩만 퍼냈다. 누가 빼앗아 갈까 봐서가 아니라 많이 퍼는 게 죄처럼 느껴져서였다.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미안하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우리 둘 다 진짜로 사라진다. 가끔은 생각이 여기까지 흘러왔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철수, 반장, 그리고 그 비행장. 내가 외운 점검표는 이제는 종이가 아니라 기억으로만 남아있다. 그 항목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가슴이 조여왔다. 그런데 당신이 외웠던 건 점검표가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나는 그 말 앞에서 한참 말이 없었다. 정비병이던 나는 항상 확인과 수정을 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확인해도 수정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아내와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를 했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 그날 나 혼자 두고 갔으면 나도 사라졌을 거야.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도 미안해. 아내는 내 손등을 조용히 덮었다. 북한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안해. 그 말이 내게는 처음 듣는 명령처럼 들렸다. 살아라. 여기서. 그날 새벽 나는 창문을 열었다. 겨울 공기가 들어왔지만 비행장 냄새는 아니었다. 서울의 겨울은 이상하게도 덜 차가웠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사람이 숨을 쉬었다. 나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수많은 창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들은 누군가의 감시등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었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비행 전 점검표는 항상 마지막 줄이 같다. 이륙 준비 완료.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줄은 이제 다른 문장이어야 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적었다. 착륙한 게 아니다. 이제 다시 배우는 중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기름때가 사라진 손. 하지만 굳은 살은 남아 있었다. 그 굳은 살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였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부서졌을 뿐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창밖의 불빛이 흔들릴 때 나는 그 불빛을 처음으로 따뜻하다고 느꼈다. 그 순간 살아있음. 하긴